반갑습니다. 이제 5, 6월 이론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제 7, 8월부터 문제풀이 하는데 마지막 이론 정리 요약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4월 18일 날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요약집에 거의 다 반영은 했는데 뭐 너무 급하게 그날 원고를 넘기는 날 개정됐기 때문에 좀 빠졌을 수도 있어요. 빠진 거 있으면 그냥 말씀을 드리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다 반영을 했는데, 그리고 모의고사는 어려웠어요? 아니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아마 기출문제보다 조금 박스형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어려운 느낌이 당연히 드실 거고요. 모의고사 문제는 이제 다음부터 시험 보고 나면 그 첫 주는 가져와 보세요. 한번 뭐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문제 있던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이 용의 정의,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보통 여기에서 시험에 3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용어정의, 중개대상물. 그 모의고사 혹시 가져오신 분 한번 보시면 용어정의, 중개상물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공인중개사 제도는 뭐 안 나온 것 같은데요. 1번, 2번에 출제됐습니다. 모의고사 본 거. 그래서 용어정의, 중개상물은 각각 한 문제씩 해마다 출제됩니다. 공인중개사 제도는 안 나온 적도 있고 가장 많이 나올 때는 딱 한 번 3문제 나온 적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평균 한 문제 나옵니다. 지금 우리 모의고사에도 이번에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제도가. 그래서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한 문제 정도니까 출제 빈도가 낮은 편이죠. 내용이 많은 거에 비하면. 왜냐하면 이 공인중개사 제도는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전부 다 60점 넘으면 합격한다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고 오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7페이지, 요약집 7페이지입니다. 요약집은 7페이지. 이런 거는 시험에는 뭐 몇 조가 있는지 이런 거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총 합하면 118개 조문입니다. 118개 조문.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이 118개 조문에서 시험이 40문제 나오면 40문제 오지선다행이면 원칙적으로 200개 지문이 출제됩니다. 200개 지문 정도가 출제되는데 실제 작년 시험에는 보면 178개 지문 출제됐습니다. 왜냐하면 박스형 문제가 나왔고 박스 안에 3개, 4개에서 고르는 게 나오기 때문에 좀 더 200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시험에 시행령을 다른 말로는 대통령령, 시행규칙을 다른 말로는 국토교통부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험에 이러이러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이러한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게 지문이 5개 지문에 섞여서 나옵니다. 한 4개 정도. 근데 이걸 다 암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률은 포괄적인 내용을, 시행령은 구체적 내용을, 시행규칙은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시험에 나왔던 것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암기 프린트는 요약집 맨 뒤에 보면 또 부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분실할 수 있기 때문에 230페이지에 보면 암기 프린트 미리 내드렸던 게 230페이지에 다시 되어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분실하면 시험 보러 갈 때 230페이지 요거는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자, 우리 암기 프린터 5번에 있는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6번에 있는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9번에 있는 계약서 필요적 기재 사항, 13번에 있는 실거래 가격 신고 사항,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13조에 있는 등록 기준도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도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 자격정지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되어 있고 모든 서식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무소 이전 절차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시험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지문 나오면 그거는 정답이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까지 정답에 영향을 미친 문제는 딱 한 개 지문 출제됐습니다. 34번 시험 봐가지고 그걸 다 암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입니다. 오늘 문제 1번에 있는데 요거는 시험에 21회 때 출제되고 아직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목적 요약집은 7페이지에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는 일반법적 지위에 있고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이다. 이렇게 일반법, 특별법을 구분하는 실익은 서로 충돌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때로는 일반법, 때로는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일반법, 특별법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입니다. 민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이지만 또 농업협동조합법에 비해서는 일반법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이 특별법이죠. 농업협동조합법에 보면 지역농협은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할 수 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등록해야 된다. 서로 충돌한다고요? 그러면 특별법을 적용하니까 지역농협은 등록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법적 지위에 있습니다. 중간법 또는 사회법 혼합법이라고 합니다. 중간법이라는 것은 공법과 사법의 중간에 있다고 해서 중간법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도 사법이냐 공법이냐 분류하면 99%는 공법입니다. 단 사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중개계약. 계약이라는 것은 사법이죠. 민법이잖아요. 계약.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하면은 개업공개사는 팔아줘야 됩니까? 싫어요. 나 당신 같은 사람 상대하기 싫으니까 다른 중개업소 가서 알아보세요 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 아니다. 계약이니까. 계약이라는 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가 이루어져야 성립하는 게 계약이기 때문에 거부해도 됩니다. 계약을 의뢰했을 때 의뢰인이. 그래서 그것만 사법적 요소고요. 나머지 다 공법적 요소입니다. 공법적 요소니까 사무소 옮기더라도 내 사무소 내 맘대로 못 옮기고 신고해야 되죠. 옮기고 나서 휴업도 내가 일 안 하겠다는데 내 맘대로 못 하고요. 미리 휴업하겠다고 신고해야 돼요. 공법적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법이란 개인과 국가 간의 또는 개인과 지자체 간의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보통 제가 한 25년 강의하면서 수험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공법이 어렵다, 사법인, 민법이 어렵다. 뭐가 어려워요? 민법이 어렵습니다. 민법은 하면 할수록 어렵고 공법은 하면 할수록 쉬워져요. 특징이. 민법은 처음에는 쉬운 것 같죠. 다 어디서 들어본 말들이니까 사생활이니까. 근데 사생활은 파면 팔수록 복잡하잖아요. 전부 판례잖아요. 판례. 법조문에 없는 게 많다고요. 예를 들면 103조 반사의 질서적 행위, 이게 민법 주석서가 50건이 나와 있어요. 50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103조 법률행위에 대한 게 한 건이에요. 책이. 그걸 한 건 해석이 엄청나게 복잡하다고요. 그러나 공법은 그런 건 없습니다. 단 공법이 어려운 거는 어디까지 암기해야 되고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느냐, 이 범위를 특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위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기출문제만 풀어도 60점은 최소한 70점은 받으니까 좀 틀린다고 보더라도 60점은 나오니까요. 기출문제 나왔던 거 위주로 보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출제위원들은 계속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내라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되는 국내법입니다. 국제법이 아니고요. 따라서 우리나라 무등록 중개업자가 다른 나라 가서 중개업을 해도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입니다. 요약집 7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거의 나오지는 않는데요. 최근 한 12년간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21회 때 마지막에 출제됐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했는데 사실 공인중개사는 아무런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자격만 취득한 자죠. 이번에 모의고사에 나왔어요. 공인중개사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모의고사에 공인중개사란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나왔죠, 모의고사에. 그냥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저도 자기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증은 취득해놓고 제가 개업도 안 하고 취직도 안 해도 공인중개사라고. 중개업을 영위 안 하고 있어도 모의고사에 나왔죠. 모의고사 1번에 2번이 답이네. 이게 답이네요. 틀린 답 1번에 2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그냥 자격만 취득했기 때문에 아무 일을 못한다고. 취직도 안 하고 개업도 안 한 상태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못하는데 그 업무를 정한다는 거, 이게 말이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이라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따지면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아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견해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법조문 있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목적은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이 아닌 것은 이렇게 했어요. 즉 명문이라는 건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 답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 해석하지 말고. 해석하면 요약집에 보면은 그 7페이지 밑에 8개 적어놨습니다. 1번 부동산업의 육성, 2번 부동산 수요 공급 조절, 8번 국민재산권 보호. 국민재산권 보호도 사실상 해석상 목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법조문에는 국민재산권 보호라는 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다. 자, 전문성 제고 대신에 시험에 공신력 제고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공신력 제고 X로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시험에 중개업자를 육성한다 X, 이런 식으로 출제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경제 이바지인데 국민재산권 보호하면 X가 되겠습니다. 오늘 문제 내드린 거 1번에 있습니다. 10개 문제 내드렸죠. 자, 그래서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이 아닌 것 8개, 여기 요약집에 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말은 좋은 말이지만 명문 규정 없다. 자, 이제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게 용어정의다. 여러분들 2회 방문각 2회 모의고사 1번에 용어정의가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밖의 권리 빠졌다고, 그 밖의 권리 요것만 빼고 시험에 나와가지고 X였어요. 굉장히 어렵죠. 그 밖의 권리 빠졌다고 X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객관식은 상대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풀어야 된다. 중개 대상물을 알선해야 중개입니다. 그러면 중개 대상물이 아닌 대표적인 게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 아닙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알선해도 중개 아니고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도 아닙니다. 따라서 권리금 알선하고는 10% 커미션을 먹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중개를 한 경우만 중개보수가 적용된다고요? 중개 아닌 거 자동차 중개하고 소개비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중개보수 초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요? 개업공개사가 자동차 알선해도 됩니다. 중개대상물 오늘 하겠습니다만은 중개대상물이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중개대상물이고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번에 모의고사는 2번에 있었는데요.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첫 번째 아예 중개할 수 없는 것,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소개할 수 없는 것 중개상물 아니죠. 국가 소유 부동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은 사고 팔 수 없으니까 중개대상물 아니죠. 그 다음에 아무나 사고 파는 걸 중개해도 되는 것도 중개상물 아닙니다.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중개상물 아니라고. 예를 들면 아까 자동차는 꼭 자격증 있는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나 해도 되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밖의 권리가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 밖의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이 시험에 10번 넘게 출제됐습니다. 저당권 요약집 8페이지 그 관련 판례 그 박스 밑에 박스 관련 판례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이게 시험에 10번 넘게 나왔다. 저당권 등 저당이라는 건 담보로 잡아두는 걸 저당이라 하고요. 저당권은 담보로 잡아둔 물건 경매 넘겼을 때 다른 담보물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매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저당권이죠.
저당권, 근저당권도 마찬가지예요. 근저당권, 저당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당권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현업에 가면 대출을 알선하면 대출 커미션을 0.3% 뭐 또는 은행에 따라 좀 다릅니다. 줍니다. 은행에서. 그건 중개보수입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받아도 되는데 무등록 중개업자가 대출 알선하고 커미션을 계속 받으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를 보면 메뉴에 사건 번호가 96도라고 돼 있죠. 도 사건 번호가 가나다 고노도가 있는데요. 이 도는 형사사건 대법원 판례라는 뜻입니다. 다는 민사사건 대법원 판례라는 뜻입니다. 민법 판례는 보면 다 다라고 붙어 있어요. 사건 번호가. 그 형사사건 이거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예요.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대출 커미션을 받아 먹으면. 그러나 개업공개사는 받아 먹어도 된다. 왜? 중개보수기 때문에. 저당권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고, 중개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잖아요. 저당권, 그 다음에 유치권, 유치권도 11회 시험에 이때까지 한 3번 정도 출제됐습니다. 2001년도 서울행정법원 판례입니다. 요약집 8페이지 관련 판례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유치권도 일신전속적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을 함께 이전할 경우 그 이전이 가능하고 부동산 유치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즉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중개개입 여지가 없죠. 성립에는. 그러나 이 법정지상권도 민법의 판례에 보면 건물은 양도하지 않고 법정지상권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 법정지상권만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이기 때문에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보수를 받고 계속해서 업으로 할 수 있다고요. 일반인들은 이게 지상권이 법정지상권이 뭔지 잘 모르니까 중개를 업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사물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환매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매권, 환매,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환매권인데 민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환매권, 등기된 환매권은 양도할 수 있고요.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이기 때문에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다. 자, 요약집 8페이지 그 동그라미 그 판례, 관련 판례 동그라미 3번, 요것도 시험에 10번 넘게 출제됐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객관적, 밑줄 치세요.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객관적이라는 게 뭡니까? 고객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객관적입니다. 고객 입장에서 보는 게 객관적. 주관적은 주인 입장에서, 주인이 개업공개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판례가 뭐냐면 실장이 계약금 중도금 받은 거 떼먹고 도망갔으면 사장인 개업공개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중개 행위는 이번에 박문광 모의고사에 보니까 고용인 직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추정한다. X 나왔죠? 그런 문제 없었어요. 추정한다. 추정한다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본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본다하고 추정한다고는 다르죠. 민법에서. 공인중개사법에는 추정한다 나오면 무조건 X라고요. 본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추정한다는 반대 증거를 대면 뒤집을 수 있는 게 추정한답니다. 형사사건에 보면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권리가 있다 이런 말 있죠. 추정한다 또 있는데 우리 민법에는 추정한다, 간주한다, 본다, 의제한다 세 가지가 같은 말입니다. 본다, 간주한다, 의제한다 세 개는 같은 말이고요. 추정한다는 다른 말입니다. 모의고사에 추정한다 X입니다. 직원의 업무상 행위는 사장의 행위로 본다. 그러니까 사장이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계약금 떼먹고 가면 사장이 책임져야 되냐 이렇게 그게 만약 중개 업무라면 책임져야 된다고. 왜냐하면 내가 떼먹었냐 안 떼먹어도 네가 한 걸로 본다라고 법조문에 돼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럼 책임지겠어 안 지겠어요? 떼먹으라 소리 안 했는데 몰래 떼먹고 도망가고 안 나오는데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 안 져도 된다?
책임져야 된다. 그건 객관적으로 손님, 고객 입장에서 판단해야 된다고요. 사장인 나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식도 내 맘대로 못하는데 왜 내가 책임져야 되냐 이렇게 주장했지만 판례는 그건 네 주관적 생각이고 객관적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고객이 그 실장하고 평소 안면이 평소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돈을 맡긴 이유는 중개사무소 보고 맡긴 거지 그 개인 실장 보고 맡긴 건 아니다. 그러므로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게 바로 객관적으로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공인중개사법에 주관적이라는 단어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없습니다. 객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이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이죠. 객관식,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주관적 말 나오면 무조건 X. 자, 그래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권 기출문제입니다. 30회. 지역권도 그 밖의 권리에 해당된다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환매권 이런 거 다 해당되죠? 저당권, 건저당권 다 중개상 권리에 해당됩니다. 맞습니다. 그 밖의 권리는 저당권 포함되지 않는다. 저당권 등 아까 판례 봤잖아요. 담보물권도 포함되며 그 저당권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역시 중개에 해당된다. 돈 빌려주고 건저당권 설정하는 걸 알선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중개행위는 사실행위고요. 중개계약은 법률행위입니다. 중개계약은 계약이 법률행위죠. 중개계약은 법률행위인데 중개행위는 사실행위다. 이런 것도 20회 때 출제된 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뭐라고 했어요? 객관적으로 중개행위에 해당되는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중개행위는 개업공개사가 거래 쌍방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아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 일방당사자의 의뢰에 의해서 중개하는 경우도 중개행위에 포함된다. 중개라는 용어 정의는 있지만 중개행위라는 용어 정의는 없습니다. 판례가 인정하고 있어요. 중개행위. 중개행위는 왜 필요하냐면은 법 제30조 손해배상 중개행위로 인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개행위를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데요. 아까 중개행위인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했어요. 주관적이 아니고. 자, 이게 뭐냐면 이게 그러면 요 맨 마지막 이게 온데 공동중개를 했을 경우 공동중개를 했으면 개업공개사가 2명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2명이 매도인 그 다음에 매수인이 있으면 매수측 개업공개사 A가 있고 매도측 개업공개사 A가 있고 매수측 개업공개사 B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중개를 했습니다. 그럼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만 하면 돼요? 취득의뢰인에게만 하면 되죠. 쌍방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취득의뢰인에게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 안 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고 공동중개했을 때 B에게만 있다. A, B 둘 다에게 있다. 답은 둘 다에게 있다고요? 취득 의뢰를 받은 B만 확인 설명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있다고. 그래서 확인 설명서에 공동중개 쓸 경우 모든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다 해야 되죠. 서명 및 날인 왜 하는 겁니까? 책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잘못됐으면 자기가 그 행위에 관여했다는 걸 입증하는 거잖아요. 나 안 했다 이렇게 못하잖아요. 도장 찍어놓고. 그러니까 둘 다 책임이 있다고요. 그 말에 이게 쌍방당사자로부터 의뢰받으면 단독 중개잖아요. 개업공개사 1명만 개입됐죠.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은 책임져야 되지만 2명이 개입됐으면 그것도 중개 포함된다. 중개행위에 포함되니까 중개사고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 뜻이라고요. 이게 두 사람 다에게. 중개가 어렵습니다. 중개업입니다. 요약지 9페이지인데 지금 요약지 페이지 그 기본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8페이지 맨 밑에 2번이 공인중개사고 9페이지 맨 위에 3번이 중개업인데 중개하고 중개업하고 비슷해가지고 순서를 바꿨어요. 기본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다. 그래서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다. 업이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인, 이모, 고모, 딸, 아들, 형제간한테 중개하고 돈 받으려면은 자격증 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되고 중개업은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이란 중개를 직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개하려고 자격증 따냐고요? 중개업 하려고 자격증 땁니까? 업 하려고, 업, 직업으로. 업이란 모르는 사람 간판 보고 찾아오는 손님한테 돈 받고 중개하려고 자격증 따는 거라고요? 평소 알고 있는 초등학교 동기들에게만 소개하고 돈 받으려면 자격증 딸 필요 없어요. 불특정 다수이어야 하니까. 그래서 시험에 또 이런 것도 나왔어. 특정 중개 대상물만을 중개를 업으로 하면 중개업이다 아니다. 예를 들면 모텔만, 학원만, 약국만 중개를 업으로 하면 중개업이다 아니다. 그건 이라고요. 이모하고 고모하고만 중개를 업으로 하면 그건 중개업 아닙니다. 계속 반복해도. 특정인하고만 하면 중개업 아니지만 특정 중개 대상물만 해도 중개업에 해당된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다고요.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9번 하면 중개업이고 7번 하면 중개업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받은 보수 금액, 횟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중개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회 통념상 이 말은 시대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판례도 바뀌잖아요. 그건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뭐 100만 원 1년에 100만 원 벌었다고 직업을 안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10건을 했다 하더라도 10만 원씩 받고. 그래서 단정적으로 중개 몇 건 하면 반복을 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반복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 즉 간판 달고 했으면 비록 한 건만 해도 중개업이다. 왜? 간판을 달았다는 것은 손님 오면 받을 의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 보면 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X,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이다. 셋 중에 하나. 보수 안 받고 100건, 1000건 중개해도 돈 안 받고 하면 그건 직업 아니라고요. 직업이면 돈을 받아야 직업이잖아요. 보수 받아야 된다. 의뢰, 보수, 업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중개업이란 틀렸잖아요. 다른 사람이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했죠. 요거는 중개잖아요. 중개가 중개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우연히 단 한 번, 업이다 아니다. 업 아니죠. 우연히 단 한 번 문제를 자꾸 풀다 보면 이제 특정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X예요. 이거 업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연히 단 한 번 했다. 당연히 직업 아니죠. 우연히 단 한 번 이런 말 들어가면 X. 자, 그 다음에 중개업은 등록하고 안 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중개업은 등록을 하면 개업공개사라고 부르고요.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를 우리는 흔히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그냥 편의상 불러요. 등록 안 하고 중개를 업을 해도 그건 중개업이라고요. 그렇게 등록 안 하고 중개를 업을 하면 물론 무등록 중개업자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번에 모의고사 1번에 2번 답이었다고요. 공인중개사는 그냥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요.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모의고사 이번에 1번에 2번 X. 그냥 자격을 취득한 자. 자, 그래서 자격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해가지고 개업하면 개업공개사, 취직하면 소속공개사입니다. 자격증 따가지고. 미성년자는 자격 취득할 수 있다. 예, 옵니다. 미성년자 자격 취득할 수 있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 파산 선고받은 자, 교도소 복역 중인 자 다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취직하거나 개업은 못하죠.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의 결격 사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 부정행위 5년, 자격 취소 3년. 두 개 말고는 다 시험은 볼 수 있다.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자격증 따면 공인중개사고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외국인은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X. 우리나라에 와서 합격하면 된다. 베트남 분들, 중국 동포들, 자격증 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한 자입니다. 또 시험 문제에 방문각 1회 모의고사에 있었던 것 같은데 개업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자격을 취득하여. OX. 개업공개사는 자격을 취득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O냐고 X냐고요? X죠. 자격증 없는 부칙개공도 있잖아요. 부칙개공. 여기 부칙개공이 등록한 걸로 보고 자격증 없죠? 자격을 취득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X. 그냥 등록을 한 자. 종별.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종별, 종류별, 종별이라고 시험에 출제됐어요. 종별은 세 가지가 있다. 법인, 회사고요. 회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부칙개공 세 가지가 있다. 거의 99%가 그냥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죠. 부칙개공은 지금 거의 부칙개공은 절대로 숫자가 늘어날 수 없다. 절대로 늘어날 수 없다. 줄어드는 것만 가능하고 늘어날 수는 없다. OX. 오죠. 절대로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새로 부칙개공이 될 수는 없죠. 한번 폐업하면 자격증을 따도 다시는 부칙개공 될 수 없다. OX. 자격증을 따도. 오죠. 자격증을 따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될 수 있을지언정 부칙개공은 절대 될 수 없다고요. 기득권만을 인정한다고. 이게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저는 이거 부칙개공은 폐업은 사실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폐업하는 거 봤어요. 제가 폐업하러 갔는데 부칙개공 할아버지도 한 86살이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폐업하더라고요. 그 왜 폐업하는데 물어보니까 폐업하면 다시는 이제 안 되는데 물어보니까 빌려줬다가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이게 피부양자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서 피부양자로 얹어야 되는데 자식한테 얹혀야 되는데 계속 이게 사대보험 나오고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폐업하러 왔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왜 폐업하면 다시는 이제 안 되는데 물어보니까 그래서 폐업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럼 폐업하면 이제 다시는 자격증 따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겠죠. 지금 80대가 합격한 사례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80세가 제 강의는 들은 분이 있어요. 며느리가 자꾸 가라고 해가지고 왔다 하더라고요. 집에 있으면 짜증난다고 가라 해서 어쩔 수 없이 왔다고 해가지고 저기 하남에서 제가 구리에 강의를 했는데 하남에서 구리까지 엄청나게 먼데 오시더라고요. 매일. 그럼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그냥 수업 듣고 집에 가면 저녁에 집에 가면 공부하다가 오고 빨리 못 오게 한다더라고 며느리가. 근데 합격은 못 하셨어요. 70대는 합격하신 분 많이 있습니다. 80대는 아직까지 없고 통계에 나오잖아요. 연령대별로 합격 인원이 나오죠. 10대도 합격한 사람 있고요. 80대는 아직 없더라고요. 70대까지는 있고. 자, 그 법인 중에는 특수법인,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이른바 특수법인이라고 부릅니다. 특수법인. 4개가 있습니다. 특수법인은. 시험에 특수법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험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중개와 관련되어 있는 것 시험에 낸다고 되어 있어요. 현실적으로 중개업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위주로 나온다고요. 공법도 보면 중개와 관련되는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죠. 민법도 마찬가지고 다 중개와 관련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특수법인들이 중개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요. 다만 이 특수법인은 두 가지는 기억해야 돼. 시행령 13조 등록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3번의 메뉴에 특수법인 등록 기준 적용하지 않는다. 책임자 X 돼 있죠.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특수법인은 쉽게 말하면 자격증 없어도 중개업 할 수 있다 이 말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자격증 안 따고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길은 없죠. 공인중개사법은 무조건 자격증 따야 되고 이건 특별법에 의해서 지역농협은 안 따고 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지역농협 제가 몇 군데 전화해 보니까 그 과장이라는 분 전화 와가지고 중개업 합니까 물으니까 복덕방 아닙니다 하고 끊어버리더라고요. 더 이상 말도 안 하고. 그 다시 전화해가지고 농업협동조합법 제 몇 조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안 합니까 물어보니까 그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이러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요. 다만 자 요거 보고 표 보고 답해 보십시오. 특수법인도 원칙적으로 등록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등록해야 된다. 등록하는 거 하나고 안 하는 게 3개입니다. 그러면 특수법인도 원칙적으로 등록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등록 안 한다. 답은
안 하는 게 3개, 등록하는 거 하나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 등록한다 안 한다 특수법인은 원칙 예외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민법에도 다만 단서가 다 있죠. 예, 원칙은 등록해야 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특례가 있는 경우만 등록 안 합니다. 이게 산업단지 한국자산관리공사만 특례가 없습니다. 아무런 규정이 없고요. 나머지는 농업협동조합법 등에는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등록을 안 합니다. 자, 개업공개사란 등록을 한 자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부칙개공 공인중개사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액성 이런 것들이 출제됐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따가지고 나무 밑에 취직을 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모의고사 1번에 4번 지문에 있습니다. 개업공개사란이 아니라 소속공개사란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하거나 또는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입니다. 단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그러면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반대 해석하면 제외하는 거죠. 즉 상무이사든 전무이사든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했으면 소속공개사고 자격증 없으면 중개보조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 내보겠습니다. 상무이사, 전무이사, 부사장 등은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없다. 법인의 임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둘 중에 답이 뭐냐고요? 있다, 없다 둘 다 X입니다. 자격증이 있는 임원은 할 수 있고요. 소속공개사니까 자격증 없는 임원은 보조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못한다고. 모든 임원은 중개업무 할 수 있다, 없다 다 X라고. 모든 이렇게 하면 아무 말 없이 그냥 임원은 하면 그 모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제외한다 이런 말이 없는 한 그냥 임원은 이러면 모든 임원이라는 말이라고요. 자, 이게 중개업무입니다.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 확인설명서 작성이 중개업무입니다. 중개업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원은 중개업무 못하죠.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당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만 서명 및 날인합니다. 모든 소속공개사는 계약서에 서명 날인해야 된다. X라고. 당해 업무를 수행한 사람만 하는 거지. 소속공개사가 직원이 10명 있는데 10명 다 계약서에 도장 찍어야 되는 거 아니죠? 그 업무에 관여한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됩니다. 물론 사장은 무조건 해야 되죠. 개업공개사가 사장이죠. 사장은 하고 그 당해 업무를 수행한 시험에 소속공개사가 계약서 작성했으면 당해 소속공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X죠. 개업공개사와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그리고 소속공개사는 인장등록도 해야 됩니다. 보조원은 인장등록하지 않습니다. 보조원은 서명 및 날인할 의무 없습니다. 근데 시험에 2번 나왔는데요. 중개보조원이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위반은 아니다. 할 의무는 없는데 해도 법 위반은 아니다. 이런 게 시험에 2번 나왔다고요. 보조원. 물론 보조원만 도장 찍으면 안 되고요. 이게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법인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 시험에 뿐 하나여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극한 단서가 들어가면 80% 이상은 X입니다. 당신만을 사랑한다. OX 그 말이 진실이냐고요? 거짓이냐고요? 당신만을 사랑한다. 저녁에 드라마 비밀의 여자 보니까 남자는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방이 여러 개 있다 이러더라고요. 여자한테. 그래서 주로 요즘은 본부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주인공. 옛날에는 실장이었죠. 옛날엔 실장님 그래서 여자분은 뭐 이혼하고 이렇게 있는데 본부장 만나가지고 총각 만나서
보통 결혼하고 사랑하고 이런 위주로 드라마 소재더라고요. 왜냐면 주 시청자층이 여자분이 많으니까 그래야 여자분들이 볼 거 아니에요. 나도 언젠가는 저런 사람 만날지도 모른다는 허황된 꿈을 꾸게 되겠죠. X만 즉 회사에 취직할 수도 있고 개인 개업 공개사에게 취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자 X 기출 문제입니다.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개사 아니다 했는데 포함이라고 했죠. 포함. 자격증 있는 임원, 사원 포함 소속 공개사다. 그래서 X. 또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개사다. 그래 기출 문제가 계속 똑같은 게 이거 지금 28회, 30회인데 지문이 똑같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X, 여기는 O 이런 식으로 하나만 알면 풀 수 있도록 그렇게 기출 문제가 응용해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조원입니다.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입니다.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해야 됩니다. 중개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 이번에 바뀐 게 보조원 고용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 숫자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사장 혼자 자격증 있으면 5명 초과할 수 없고요. 5명 이하만 가능하고요. 5명까지 가능한 거죠. 그럼 소속 공개사 1명, 사장 1명, 2명이면 10명까지 보조원 고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많이? 예, 그렇죠. 현실적으로 일반 개인 중개업소는 그게 저촉될 가능성은 거의 없죠. 기획부동산, 텔레마케팅 하는데 그런 데 있다고 2층, 3층 얻어가지고 막 20명씩 고용해가지고 그리고 이번 전세 사기, 빌라왕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개정됐다고 급하게 빨리 뭐 입법 예고도 없이 바로 개정돼 버렸더라고요. 중개보조원이 연루된 게 한 70%고 개업공개사가 연루된 게 한 30%더라고요. 중개업소에서 사고 난 것 중에 그 보조원이 더 사고를 많이 친다고 보고 이제 보조원 숫자를 많이 고용 못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초과해서 고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일반 개인 중개업소는 직원 1명도 없는 데도 많죠. 보통 1명 정도 있으면 많이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자, 보조원은 계약서 작성 못합니다. 그래서 X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 못합니다. 보조원은 X.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 X. 다 비슷비슷하게 출제됐다고 기출 문제들이. 중개 업무는 할 수 없다. 보조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중개 대상물부터는 쉬었다 가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미리 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